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규정이라고 하고요. 교수님이 너무 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주택시장 중심으로 부동산 114에서 리서치 연구를 좀 오랫동안 업으로 했고요. 지금은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사실은 자산관리 차원에서 요즘은 금융회사에서도 주식이나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나 운영들도 많이 해주는 추세로 이제 복합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리서치도 부동산 쪽으로 책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VIP 고객님들의 부동산 자산 관리나 컨설팅도 이제 주요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올해 주택부동산 시장이 또 작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어서 이제 요즘 다니다 보면 올해 집 사도 되냐 이런 질문도 또 다시 많아지고 또 이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3년 후에 공급 증가 때문에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는데 기다려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시장에 보여졌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그거에서 나타난 시장의 변화 같은 것들도 좀 살펴보고 올해 시장을 이제 주택 부동산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통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여서 일반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어디에 뭐가 좋고 뭐가 있고 이런 식의 강의는 아닐 거라서 혹시 이제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조금 방향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하시면서 개인적인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시장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들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전반적인 전망이나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정도의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말 저녁이라 사실 굉장히 귀중하신 시간인데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하고 얼른 저녁 드시러 가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시장이 주택시장 중심으로 보였던 몇 가지 이제 통계들 같이 볼 건데요. 지난해 사실은 워낙 주택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가격적으로도 상당한 회복세를 한 최근 근래 5년 만에 수도권 중심으로 좀 뚜렷하게 나타났었던 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월세 전환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어서 서울 통계로 보면 지난 2월에 월세 거래 비중이 실제로 신고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50% 벌써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는 소규모 월세나 이런 것까지 시장에서 감안해 보면 사실은 60%, 70% 가까이도 월세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세가 워낙 그만큼 부족해지면서 지난해에 저금리에 대출 써서 집을 사는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임대사업 하시려고 계속 이제 신축 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나 이런 걸 매입하시는 중장년층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사실은 거래량이 연말 기준으로는 119만 건, 그러니까 저희가 2006년부터 주택 거래량 신고 조사해서 통계가 누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많은 거래량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래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계속 손바뀜 일어나면서 가격도 많이 올라서 모처럼 지방 쪽은 최근 몇 년간 오름세를 보인 곳들이 꽤 많기는 했었죠. 근데 서울 수도권은 사실은 2011년 이후로는 계속 시장이 좋지를 않았거든요. 거래도 조금 양도 줄었었고 가격도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한 도시 정비 사업들,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도 답보 상태에 빠지고 이런 상태였는데 지난해 이제 거래가 활발해지고 어쨌든 전세 때문에라도 집을 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이제 거래에 뛰어들게 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던 것이 지난해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보시면 최근 이제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만 대구나 부산 같은데 대구 같은 경우에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할 정도로 상승이 계속됐고요. 서울 수도권도 간만에 이제 하락세가 좀 멈추고 소폭 회복하는 양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강남권도 가격 회복이 되면서 재건축 사업을 다시 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기도 했고 수요자들이 이제 실수요자들 젊은 분들이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 아파트가 모여져 있는 도심권이라던가 강북 지역이라던가 이런 데들도 가격 상승률이 지방만큼은 아니지만 모처럼 좀 상승세를 보인 해가 지난해였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기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세 시장의 불안이라는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지난해 집 사신 분들이 예전에 저희가 2000년대 초중반에 가격 급격하게 오르고 이런 투자 목표로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거래량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실수요 거래라는 이제 뭐 그런 안도감도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뭔가 아니면 소득이 오른다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 집을 샀다기보다는 전세 찾기가 너무 어렵고 전세금 자체가 지금 집값의 거의 80%를 넘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 그래 뭐 대출도 LTV, DTI 다 열려줘서 빌리기도 쉽고 금리도 아직은 싸니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집을 사시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난과 전세 물건 부족, 월세 전환 이런 것들이 지난해 주택시장 회복에 큰 동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 지나가면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전세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가격이 안정돼서라기보다는 전세 거래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 지금 월세로 재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 여건이나 매달 지출해야 되는 현금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난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전세 비율이 통계상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 74%거든요. 그러면 통계로 74%면 현장에서는 사실 90% 정도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좀 유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의 불안 그리고 임대 시장에서의 월세 비중 증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시적으로 지난해 시장의 거래나 가격 상승을 유발해주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거래가 잘 되고 재고 시장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자들도 지난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됐는데요. 일단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군을 보면 사실 다 안 좋았는데 유일하게 조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활발하게 된 것이 이제 건설 경기 산업 쪽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주기도 했고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개인들의 건축 대출도 문턱을 낮춰주면서 자금 마련도 쉬워졌고 시장에서 거래도 잘 되고 수요자도 늘어나니까 사실 집을 안 지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분양을 하지 않던 대형 건설사들도 저기 수도권 외곽에 그동안 사업할 만한 상황이 안 돼서 묻어놨던 택지까지 다 개발해서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사업자들도 소규모 연립 다세대 같은 것들 많이 지어서 사실 공급량이 굉장히 지난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 인허가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72만 건 정도. 그래서 이것도 거의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한참 90년대 뭐 이럴 때 저희 아직 주택보급률 100% 안 됐을 때는 사실은 한 해에 그만큼씩 인허가가 나왔던 적도 있기는 한데 2000년 후반 들어서는 사실 많이 돼봤자 50만 건 중반대 정도 인허가인데 지난해 72만 건까지 올라갔으면 사실 인허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고 인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실제 착공 분양에 들어간 곳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장 안 좋으면 인허가만 해놓고 사실은 짓지 못하거나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해는 실제 인허가도 늘었고 그 물량들이 실제 시장에 실제 개발이 돼서 공급되는 것들도 기간도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좀 줄어들었었던 인허가 물량들이 지난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외형적으로 시장도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제 지난해 국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조금 활기를 불어넣어줬던 산업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파트도 지난해 굉장히 공급이 많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일단 저희가 청약 제도 자체가 조금 완화되면서 저희 1순위 통장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가입해서 돈 넣어놓거나 아니면 돈 매달 넣으면서 1년만 지나면 다 1순위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청약 시장에서 여러 번 재투자를 하거나 분양 뛰어들 수 있는 지금 통장 계좌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좀 유망한 신도시나 이런 데들 단기 프리미엄 보고 투자하시는 경우들도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활발해진 상황이고 그거에 맞춰서 업체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분양 공급을 좀 활발히 했습니다. 그래서 114 통계로 작년에 51만 9천 건 정도, 약 52만 건 정도 아파트 분양을 한 건데요. 물론 이 안에 이제 임대주택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의 공급 양들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로 줄어들었던 양의 거의 2배
가량의 물량을 작년에 집중 공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이 물량들이 이제 3년 후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3년 공기 거쳐서 이제 입주하게 되잖아요. 그 입주 물량이 좀 몰려서 나올 만한 곳들에서는 충분히 가격 하락이나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몇 가지 주택 거래 공급 쪽에서의 굉장히 시장이 좀 회복세를 보였다 이런 지표를 같이 보셨는데 그 안에서 지난해 시장이 보여준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모처럼 서울 수도권이 다시 좀 주택, 그 다음에 분양 시장을 좀 견인하는 역할을 다시 이제 주도했다라는 건데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파트 공급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대규모 택지가 서울에는 사실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 소규모 도시개발이나 아니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공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주택 경기가 굉장히 계속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집값이 올라줘야 기존 원소유자들의 추가 부담을 낮추면서 사업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일반 분양이 잘 돼야만 일반 분양 가격을 높여서 총 사업비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 이후로 시장이 계속 좋지 않으면서 서울 수도권은 사실 대표적으로 특히 서울은 대표적으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이 거의 다 좀 중단이 된 상황들이었고 뉴타운들도 대부분 절반 가까이가 해제 지구 지역 지정돼 있던 것들이 다 해제되고 해산하고 이러면서 사업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은 계속 불안하지만 매매 쪽이 계속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지난해 전체적으로 어쨌든 전세난에서 촉발된 거래나 이런 것들이 시장 다시 회복시켜 주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다시 좀 붐업이 됐고 그런 시장 중심으로 분양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다시 서울 수도권 쪽이 좀 탄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지난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다른 권역에 비해서 확실히 전년 대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이 그 전년에 비해서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거의 50% 정도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별 전세, 아파트 가격 모두 물론 이제 가장 많이 오른 대구나 이런 데보다 매매 가격 상승률은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전세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담보해주는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 쪽의 공급이나 주택 개발도 굉장히 늘어나는 패턴 그래서 지난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이제 지방 권역에 비해서는 서울이 전년 대비 주택 인허가 신고한 것도 훨씬 많이 늘었고 경기 지역까지 포함하면 거의 전년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짓기도 많이 짓고 거래도 잘 되고 가격도 회복하는 모습들을 모처럼 수도권이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수도권에서 정체됐던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던가 최근에는 많이 이제 해제되고 소규모화 되면서 가로정비나 빈집 개발 이런 거를 좀 바뀌고는 있지만, 다시 이제 좀 강남이나 주요 노후한 일기의 서울의 아파트 택지지구들이 다시 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왔고, 또 주택 재개발을 다시 시작하는 곳들도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시면 사실 용산역 앞에 전면 쪽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 다시 진행하는 상황들도 막 뉴스로 되면서 최근에 이제 용산 쪽 다시 투자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좀 한동안 답보나 정체 상태에 빠졌던 주택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들도 어쨌든 지난해 가격 상승을 원동력으로 해서 다시 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자금 마련 쪽에 있는 대출도 저금리 때문에 좀 가능해진 구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나 실행을 하시려는 분들이 지난해 시장을 보고 다시 이제 좀 동기부여가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 쪽이 지표상으로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좀 노후화된 주거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돼서 지금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전체적으로 주택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긴 했는데 안에 이제 주택 유형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연립 다세대나 단독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부분의 거래량이 지난해 꽤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주택 거래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사실 월급이 많이 오르고 소득이 올라서 여력이 돼서 집을 사러 나섰다기보다는 전세도 어차피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돈을 조금 빌려서 그냥 싼 이자 내면서 집을 사버리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 주택 마련을 비싼 집에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저렴하게 빨리 지어서 공급되는 연립이나 다세대나 뭐 단독 다가구 이런 걸로 이제 거래를 좀 꽤 많이 하고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 이 상품들이 뭐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실제로 시장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지난해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일단 이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도시의 조그만 이런 소규모 택지들 이런 것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기본적으로 공급 가격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립다세대 분양 가격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올라가면서 사실 아파트 대규모 단지나 아파트 택지지구에 비해서는 주거 환경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열악할 수도 있는 상품들이 또 실제 가치보다는 좀 비싼 가격에 공급이 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투자금 대비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은 좀 얻을 수 없으면서 또 주거비 부담은 높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어떻게 보면 풀리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사실 많았죠. 그래서 연립다세대 분양가를 좀 과도하게 이렇게 책정한 다음에 뭔가 대출 사기 같은 거랑 연계된 사고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지난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거래가 회복되는 상황에서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좀 저가주택이나 아니면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나 인프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품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사실 주거의 질적인 개선은 지난해에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많이 지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양질의 이런 비아파트 공급보다는 좀 시장 상승에 편승해서 뭐 급하게 짓고 좀 뭐 일부는 대충 짓고 이렇게 해서 가격만 높게 책정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유주의 상품으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임대시장 변화에서 보여준 특징인데요. 지난해 매매 거래도 잘 됐지만 사실은 전세나 월세, 임차 계약도 최근 들어서는 제일 많이 된 해인데, 그 중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통계로 볼 때는 평균적으로 뭐 전국 평균 한 45%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서울시 같으면은 벌써 50% 통계가 나오는 정도니까 실제로 확정일자 받지 않는 뭐 소규모 완전 월세나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실제로 더 많을 거다. 그리고 전세 계약 만료되면서 준전세,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전에 이제 반전세라고 부르던 것들로 재계약을 하는 것들까지는 통계에 사실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실제 전세 월세 임차 계약 시장에서의 월세 비중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사실은 뭐 전세가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제도니까 뭐 월세화 추세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금리 기조화에서 민간들이 공급하는 임대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뭐 좀 더 투자나 사업적인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가는 거를 뭐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월세화를 막을 수 없는 추세여서 이제 그거를 조금 천천히 가도록 하자라는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월세 전환이 좀 빠르다라는 것들이 여러 군데서 보여집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실제 비율 통계에서도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월세나 이런 것들이 비율이 좀 떨어졌던 고가 주택 시장이나 뭐 아파트 지역 이런 데서도 월세 비중이 거의 만만치 않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월세 전환이 훨씬 빠른데, 이 부분들이 저희 같은 이제 임차인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주거 비용 자체가 전세보다 월세가 당연히 더 지출되는 주거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주거비 부담 상승을 못 이겨서 뭐 해당 주거지를 이탈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특히 요즘 문제되고 있는 젊은 이제 사회에 이제 진출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있어서는 초반부터 월세, 거의 대학생 때부터 월세 생활을 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주거비 부담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개인별 자산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제 뭐 소위 이제 종잣돈이나 목돈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계속적으로 자산을 늘려나가거나 운영해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옛날에 저희는 그래도 집값이 지금 이렇게 비싸지는 않았고, 뭐 전세 한두 번 거쳐서 뭐 집 사고 이러면 또 집값이 올라주면서 자산이 한 번
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어쨌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환경적으로 가능했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는 한은 개인들이 그냥 월급 받고 돈 모아서 사실 집 사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진 수준이라고까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임차 시장에서도 전세 자체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자금 마련도 어려워지면서 월세 계약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거비 부담 증가가 전체적인 자산 관리에까지 해악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긴 하지만 전세 세입자들도 그렇게 뭐 완벽하게 100%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는 실행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월세는 사실 더하죠. 월세 계약 에 있어서의 이제 뭐 세입자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당함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부족하고 시장에서 이런 가격 책정, 월세 가격 책정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도도 아직 미흡한 상황인데 생각보다 월세가 빨리 변화하게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월세 시장에 대비해서 일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아니면 월세 가격의 적정성을 뭔가 판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월세에 대한 연구나 시장의 뭐 합리적인 월세 가격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야 사람들이 어쨌든 월세로 시작을 하더라도 뭔가 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이후에 이제 뭐 저희 계약 방식으로 보자면 뭐 월세에서 전셋집으로 또 전세에서 실제 이제 소유하는 주택 구입까지 갈 수 있는 여러 단계별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장이 돼야만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처분하는 주택들 같은 것들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이제 계층들이 생성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좀 제도적인 지원도 없고 단계별 주택 마련에 대한 정책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월세가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젊은 사람들은 계속 주거 불안정을 겪는 상황이고 또 이제 중장년층들 뭔가 부동산 자산이나 소유하고 있던 집들을 유동해야 되는 분들은 뭐 월세를 뭐 놓으면서 살 수는 있겠으나 그걸 처분해야 됐을 때 이제 세대 이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월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공급이 잘 되고 청약시장도 되게 잘 되고 이랬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면 지난해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첨되신 분들이 계약하는 날 시작되자마자 한 10일 이내에 출시되는 분양권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분양 물량이 뭐 한 예를 들어 100채였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70채 정도는 계약 시작하는 날부터 시장에 이제 처분하는 물건으로 막 나와서 뭐 손바뀜이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장의 거래가 늘고 투자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실수요자보다는 단기 투자자들이 몰린 신규 분양 시장에서의 부작용 같은 것도 지난해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으로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에 부산이나 대구는 막 80대 1, 50대 1까지 평균 경쟁률이 올라간 상황이니까요. 물론 단지별로는 뭐 600대 1 막 이렇게까지 나온 데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좀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측면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지난해 보여줬던 것이 또 한 가지 이제 불안 요인입니다. 결국 이분들이 단기간 시장에서 팔고 나오면 시장에서 뭔가 가격 하락의 요인 아니면 실제로 거주용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가치 하락을 이제 감내해야 되는 구조들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 위주로 계속 좀 이렇게 규모가 커진 청약 시장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제동 장치나 재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 통계들이 보여줬던 뭐 몇 가지들 좀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최근 시장 동향하고 전망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시장을 움직였던 뭐 저금리, 전세난 뭐 이런 것들이 올해도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쪽에서
뭐 금리를 한번 올리긴 했지만 올리는 정도나 속도를 하반기에 2차례 이내 정도로 조금 속도를 낮추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금리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왼쪽에 이제 쭉 써놓은 이런 부분들이 주택시장에서의 계속적인 회복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경제 안 좋아서 뭐 소득 안 오르면 당연히 집 사기 어려워질 거고요. 주거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뭔가 다른 소비를 해결을 하려면 최근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하시는 분들 늘어나는 것처럼 뭐 주요 도시에서 더 열악한 주거 지역으로 실거주자들이 좀 밀려나게 되는 상황들 뭐 이런 것도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부채 비율에 대한 안정성 문제는 뭐 연구하는 분들마다 약간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해 주택 구매를 하신 분들이 뭐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뒤에 보시면 2월부터 시행된 그 여신심사 가이드 강화 방안이 이제 실제로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볼 때는 사실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점차 이제 시장이 좀 조정받을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전세가 계속 부족하고 금리도 조금 천천히 오르는 상황이고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건설 주택 산업 시장을 계속 조금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경착륙을 막아주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해보지만 이 부정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조금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소득 개선에 대한 뭐 해답 아니면은 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뭐 산업 뭐 이런 것 쪽에서 지금 뭐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이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은 계속 치받고 올라오고 저희가 이제 다른 대안은 계속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요즘 같으면은 사실 총선한다고 다들 뭐 먹고 사는 문제는 다들 신경도 안 쓰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당분간 경제 상황이나 뭐 소득 뭐 정체 문제라던가 그것 때문에 이제 주거 비용의 부담을 낮춰야 돼야만 하는 상황들이 주택 시장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꽤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어쨌든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사람들의 이제 부담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과거에 한번 겪었던 하우스푸어 사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재현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위험에 놓이는 분들도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출받아서 집 산 20, 30대가 굉장히 비율적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실제 이제 좀 소득 여력이 돼서 집을 사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뭔가 뭐 고용 조건이나 뭐 소득 조건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적으로 계획한 만큼 가지 못한다면 뭐 결국에는 경매 물건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여름부터 개별 은행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먼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이제 천천히 되는 걸로 일단은 정리가 되면서 하반기에 2차례 정도 한 차례나 2차례 정도 올린다라고 하면 뭐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만큼 급격하게 빨리 따라서 올려야 되는 상황은 다행히 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최근에 국내 금리를 한번 더 낮춰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던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는 총재가 동결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더 낮춰서 미국 금리 올라갈 때에 추경 인상의 부담에 빠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동결로 유지해서 좀 따라 올라가는 것들에 여유를 갖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전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급격한 인상 우려는 조금 불식이 어쨌든 좀 줄어들었지만 주택금리 자체가 은행권에서 관리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들의 대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지난해 7월에 내놓으면서 올해 실제로 그 상세 내용들 시행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월에 지금 서울 수도권은 시작이 됐고 지방은 총선 끝나고 나서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뭐 다 아시겠지만
소득 심사 자체를 좀 까다롭게 해서 인정해주는 확정 소득들 있죠. 예를 들면 뭐 근로자들 월급 같은 것처럼 예전에 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도 인정을 해주고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개인 자영업자들의 이제 소득 증빙 뭐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 규모도 어쨌든 우회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LTV나 DTI를 낮추지 않더라도 실제로 소득 심사 인정소득 자체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대출금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원금 분할 상한 아니면 원리금 분할 상한을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처럼 그냥 뭐 3년, 5년 거치하고 좀 살다가 이제 조금 집값 오르면 팔고 이런 생각으로 하셨던 젊은 분들이 이 제도 하에서 대출을 이용하기는 사실 어렵죠. 매달 내야 되는 원금 부담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사실 작년 말에 여러 연구소들이 내놨던 전망들에 비해서 거래량 감소라던가 가격 둔화가 생각보다 좀 빨리 일어나긴 했습니다. 1분기에.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패턴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다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제 주택 구매를 한 구조인데 대출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움직이기가 어렵죠. 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에 환급할 수 있는 상황들, 수요가 계속 안 받쳐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5월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은 그동안 서울 수도권이 좀 안 좋을 때도 최근 근래 5년 정도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대구 같은 경우 5년 연속으로 집값 계속 올랐었고, 부산도 중간에 약간 조정이 되긴 했지만 5년 동안 수도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이제 대출 때문에 거래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겨울부터 거래량이 좀 급감하는 상황들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곳들도 늘어났고, 최근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뭐 좀 분석이 된 급매물들도 출시가 되기도 했었고,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그동안 시장이 좋아서 공급도 한참 많이 됐었기 때문에 대구는 올해부터, 부산은 내년부터 서울 수도권보다 훨씬 더 아파트 입주 공급이 먼저 집중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시장에 이제 공급 부담, 그다음에 수요는 감소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지방 쪽의 가격 조정이 올해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그러면 뭐 일부 이제 국지적으로 움직이는 곳들이 있긴 있겠지만 평균적인 가격 흐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뭐 하반기부터는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시기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연초에 여러 이제 뭐 연구원들이 내놨던 수치 몇 개 보여드리면, 올해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평균 뭐 한 3% 정도, 그다음에 전세는 뭐 한 4% 정도 뭐 이렇게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대부분 내놨었는데, 지금 1분기의 상황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지방 쪽에서 조정되는 것들이 더해지면 제가 볼 때는 이 수치들은 좀 더 다운 조정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나왔을 때는 대부분 이런 어려운 변수들이 다 동일하게 제기가 되긴 했었지만 전세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수요자들이 좀 움직여주면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좀 버틸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전망을 했었고, 근데 1분기 지나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빨리 임차 시장도 월세 전환되면서 악화되고, 그리고 매매 거래 시장도 생각보다 거래 위축이나 거래 감소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서 사실은 이미 상반기부터도 조금 보합으로 빨리 넘어가는 국면이라고 이제 좀 조정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하반기로 가면 전국적으로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더 둔화되면서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실제 시장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다들 좀 장밋빛으로 이제 기대감을 좀 더해서 전망들을 했었던 건데, 실제 시장이 그거보다는 좀 더 나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지역별 양극화나 이런 것들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주거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산 계층 구조에서도 굉장히 좀 양극화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전체 자산에서 주택이나 이제 부동산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약간 가치의 문제나 뭐 상승률 차이 같은 양극화 문제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그냥 단순한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계층 자체가 좀 나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고착화되는 문제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신중하게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래나 이런 것들을 좀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전세 가격 자체가 집값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소위 이제 깡통 전세 같은 문제들은 걱정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거비 절감 부분에서는 전세를 찾는 분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뭐 정책적인 지원이나 금융적인 지원만 조금 뭐 정부가 조금 노력을 한다면 일정 부분 실수요 매매 전환 같은 것들은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유지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시장 쪽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가 직접적으로 작동하면서 수요 줄고 거래 줄어드는 부분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공급량이 좀 과잉인 지역들이 있는 거죠. 평균적인 과잉 문제는 여전히 이제 논란거리긴 합니다만, 늘어나는 지역에서의 가격 하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양극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사실은 조금 저소득층이나 이제 계층별로 계속 주거 상향 이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택 금융 지원을 계속 늘려나갈 필요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은 사실은 정부가 그 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뭐 디딤돌이나 뭐 보금자리 이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재정 규모를 조금씩은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맞춰서 계속 좀 월세 사는 분들은 월세에서 벗어나서 뭐 이런 식으로 주거 상향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지원 상품을 사다리처럼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놔주는 정책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막 하다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정비 사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못했던 곳들이 지난해 시장이 좀 회복되면서 다시 좀 부흥기를 보이는 상황이에요. 단계별로 보면. 그러니까 서울시장 생각해 보시면 한참 2000년대 초중반까지 재건축 막 하다가 굉장히 조금 둔화된 상태로 가다가 최근에 다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2기 시장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올해부터 이제 공급 늘어나고 시장이 계속 이제 경제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좋아지지 않는다면 지난해를 고점으로 해서 시장이 좀 둔화되는 패턴으로 당분간 갈 거니까 다시 조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지금 못하는 곳들은 다시 좀 못하게 되면서 뭐 슬럼화된 곳들 중에서 지금 손 못 대고 있는 곳들도 많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장기적인 인구 감소나 이런 거랑 맞물려서 주택이나 부동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 시장이 좋아지면서 주요 도시 지자체들이 노후 주거 지역, 그러니까 해당 도시에서 먼저 생성이 됐었던 구도심들의 정비 사업을 사실 본격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뭐 다시 위축되면 이 사업들이 다시 중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낼 수 있는 전체적인 이제 개발 스케줄 관리나 뭐 자금 마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들이 사업 구조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다 뭐 일부 이제 추진할 수 있는 데들 빼고는 해제하고 뭐 가로정비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돌리겠다라고 한 건데 실제로는 뭐 사실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그리고 좀 중장년층 고령화돼 가고 있는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노후주택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사실 별로 많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빈집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직 좀 초기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재고 시장에서는 제일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좀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것도 아주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급 시장 쪽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 52만 채 많았었기 때문에 올해 공급 계획은 지난해보다는 당연히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초에 조사했을 때 건설업체들이 올해는 한 33만, 34만 정도 분양할 거다라고 조사가 됐었는데요.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줄긴 하지만 사실은 최근 한 5년간의 평균적인 아파트 공급량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인허가 받아놓고 아직 짓지 않은 소규모 일반 비아파트 상품들도 계속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종식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상황을 보면 1, 2월 비수기 때는 좀 공급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이 보여지긴 했지만 3, 4월 총선 전후로 해서는 다시 좀 공급을 하겠다는 것들이 사실 시장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미분양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후로 또 미루면 공급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대형 건설사나 아니면 중소규모 건설사들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 밀어내려는 상황들로 가고 있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의 이제 스스로 공급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공급에 대해 올해까지 공급이 지속될 경우에 대한 걱정들도 계속 되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지난해까지 늘어난 공급량이 재고 시장에서 공급 부담으로 실제 작동하게 되는 건 아마 실제 다 지어지게 되는 17년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중공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도 굉장히 좀 걱정거리입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에서 택지 개발은 지금 LH가 사실상 중단 발표를 하면서 새로 지을 땅을 개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도시 내에서 개발 사업들 하고 있는 부지는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시 조금 늘어난 그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들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지난해까지 많이 공급된 분양 물량이 실제 17년 이후에 재고 시장에서 입주 물량으로 출시가 되면서 가격 조정을 더 가속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 추이를 보시면 올해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은데 준공이 이제 뒤로 가면서 점점 쌓여서 내년에 한 34만 채 정도, 그다음에 그 후년에는 올해 공급까지 더해져서 한 40만 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물량이 이때 17년도부터 더 늘어나면서 좀 부담이 될 걸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한다라고 하면서 뉴스테이 사업을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막 추진하고 있는데 그 물량들도 입주가 좀 본격화되는 게 17년 말부터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이 짓는 일반 분양 아파트에다가 사실상 8년 후에 건설업체들이 뉴스테이를 다 분양 전환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임대를 운영하려는 생각은 사실 업체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일반 재고가 될 수 있는 이런 뉴스테이 물량까지 18년도 같은데 겹치게 되면 사실은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2018년 3년 후에 공급에 따른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될 우려가 생각보다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지역별 수급 상황에 맞춰서 올해 공급량부터 일단 조금 조정을 시키는 게 급선무고요. 그리고 정부가 짓고 있는 뉴스테이나 행복주택이 사실은 필요한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이긴 한데 유형에 대한 고민들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사실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해나가거나 이런 생각들이 별로 없고 어쨌든 처음에 지어서 임대로 하다가 매각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분양 전환을 하려는 생각들이니까 사실은 실제 양질의 장기간 임대로 운영될 수 있는 주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공급 시기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주택이긴 한데 저희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랑 맞물려 있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을 좀 가중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도 들고 또 시장에서는 뉴스테이 자체가 이제 상품의 특성상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상품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11월, 12월에 전국 미분양 주택이 좀 빠르게 늘어나는 양상들 보여서 시장이 조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파트를 한 해 52만 채나 지었으면 사실은 물량이 이 정도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저희가 이제
52만 채를 지었는데 그중에 뭐 10% 정도만 계약이 안 됐다 그래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10%라고 하면 5만 정도는 미분양 미계약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해 공급량을 생각했을 때 단기간 미분양 증가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적체된다거나 아니면은 미분양 물량이 이제 소진돼 나가는 속도가 늦어진다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공급 과잉을 좀 더 의심해 봐야 되는 지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1, 2월에는 국토교통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초에 업체들이 사실 비수기라고 공급을 조금 줄이면서 미분양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다시 좀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2월 말 통계로 5만 5천 건 정도로 조금 이렇게 좀 천천히 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어쨌든 빨리 처분을 해서 유동성을 살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할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중도금 무이자 같은 지원 프로그램도 서둘러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분양 네, 먼저 쌓여 있었던 미분양이 소진되는 속도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시장의 변화를 빨리 예측할 수 있으면서 중요한 지표기는 한데 올해 1, 2월 패턴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급격하게 위험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올 봄 시장 넘어갈 때 정도까지 이 지표를 조금 보면 공급에 대한 조절 을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는 아직 공급 과잉이 아니다라고 국토교통부 주무부서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공급 조절할 계획은 아직 발표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3, 4월 공급 봄 시장에서 어쨌든 봄하고 가을이 주택 공급 건설 시장에서는 제일 성수기니까요. 그때 다시 늘어나는 상황들이 오면 이제 총선 이후에 정부가 뭔가 공급 조절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은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뭐 총선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도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 맞물려 있어요. 총선 끝나고 5월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국으로 확대되고 뭔가 이제 봄 시장 이후에 공급된 물량들이 미분양되는 상황들이 전해랑 다르다. 뭐 이런 판단이 되면 아마 그때쯤 2분기부터는 새로운 좀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오겠죠. 근데 생각보다는 좀 저희가 이제 시기가 그렇게 되면 좀 늦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조금 서둘러 봐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은 부분도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그때 준비해서 하면 아마 하반기 정도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서 조금 어떤 정책을 계속 좀 얘기가 되는지도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올해 공급을 좀 조절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나눴는데 보시면 올해 공급 물량이 33만, 34만 계획이니까 많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 조절이 됐으면 하는데 업체들이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 뭐 강제적으로 그거를 제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한 수도권 쪽의 공급 계획이 올해 내년 계속 많습니다. 지금 아직 개발해야 되는 지금 2기 신도시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경기도 중심으로 공급량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거주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이 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서울 인구가 이제 조만간 1000만이 깨질 것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 경쟁력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거비를 줄여야 돈을 모으던 뭐 다른 소비를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이제 신축 주택 시장으로 많이들 이사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 이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뭐 한 40대 뭐 이런 50대 이런 분들이 은퇴하게 되면서 주거비 비싼 서울을 포기하고 가까운 일테면 위례 분양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소비력이 있는 30대나 이런 직장인들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산에 대한 거래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그 부분들도 굉장히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도시 경쟁력 있는 뭔가 개발이라든가 관리를 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긴 하고,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인구 감소라든가 뭔가 이런 문제들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민이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아직 까다로운 이런 상황이면 인구 감소하는 거에 맞춰서 계속 이런
뭐 경제활동 인고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 공급 쪽에서부터 촉발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야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초에 보여준 상황은 여전히 인기 지역들은 잘 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막 서울 강남권에 평당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넘게 나오는 것들도 계속해서 뭐 경쟁률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에 있는 분양 아파트들도 일단 청약 경쟁률은 계속 좋게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사실 청약 경쟁률은 뭐 통장만 있으면 누구나 해서 계약률, 경쟁률 계산되는 거고, 뭐 계약 포기해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만 믿고 이제 시장이 계속 잘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왜곡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양극화되는 추세로 봐서는 좀 입지가 좋은 기존 도심이나 주거지역의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서도 계속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어쨌든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사실은 뭐 황금성이나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좀 운영하기 쉬운 소규모 주택, 그 중에서도 이제 수요가 그래도 몰리고 있는 신축 쪽으로 다들 이제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져도 입지가 좋은 곳의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좀 경쟁률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양 가격이 지난해 시장 좋으면서 너무 또 많이 올라서 올해 분양 가격이 조금 조절돼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최근에 이제 강남 쪽에 나오는 물량들 재건축 강남 쪽이 많기 때문에, 통계상 분양가가 좀 떨어지는 거를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청약한다고 하는 그 개포도 이제 올해부터 분양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 공급이 시작되는데, 다음 주에 그 개포 주공 2단지 청약 접수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59제곱미터짜리가 10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죠? 그게 4,190만 원인가 뭐 이렇게 3.3당 잡힌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모델하우스는 저 가봤더니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되는 곳은 좀 계속 잘 되겠지만 어쨌든 경쟁률에 대한 시장 왜곡 문제라던가 너무 높아진 분양 가격 자체가 주변 시장에 그렇게 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소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는데, 서울은 어차피 재건축으로밖에 신축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래서 재건축하는 유지들에서 가격이 좀 싼 게 나오면서 시장 가격을 다운시키는 걸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 시장 같은 경우 뭐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까지 늘어난 공급 때문에 이제 좀 뭔가 가격 하락이라던가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라던가 이런 걸 겪게 되는 지역들 늘어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대구 같으면은 올해 27,000가구가 입주를 해요. 근데 한 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적정 공급량 저희가 13,000 정도로 보고 있는 시장인데, 그 정도가 입주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배 이상이 남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는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일부 이제 좀 인기 지역이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고정 수요가 좀 기다리고 있는 곳들만 좀 청약을 하게 되는 양극화 같은 것들은 늘어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고민하는 거는 지금 예상되는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어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공급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 주무부처가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뭐 미분양 지수라던가 뭐 이런 걸 보고 나서 2분기 정도에는 뭔가 대책 마련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지금 금융위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시행했지만 신규 분양 쪽에 그 중도금 집단대출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행들이 알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조금 사업성이 없다, 뭐 회수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데들은 지금 PF 대출을 다시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된 적이 있잖아요. 금융사들이 한참 막 PF 많이 했다가 시장 안 좋아지면서 뭐 굉장히 난리를 겪었었던 경험들이 있는지라 선제적으로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사실은 중도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규모 지방 건설사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아직 공급을 안 한 곳들에 대해서는 공급을 조금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올해 공급량 조절에 도움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미 분양해서 짓고 있는 데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중도금 대출을 계획했었던 데서 받지 못하고 다른 금융권으로 더 나쁜 조건으로 받게 되면서 사실은 수분양자들이 겪게 되는 비용 증가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는 건 있지만, 기존 분양 사업장에 대한 좀 차별화된 관리는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실제 문제가 생기는 사업장들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수분양자들이 사실은 준공 이후에 잔금 마련하고 입주하면서 개인 대출로 이제 전환하잖아요. 그때는 중도금 대출을 낮은 이율로 받았던 은행하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자기 주거래 은행 가서 이제 대출 교체를 하시는데, 그때 되면 지금 기존 시장에서 제약을 받는 원금 분할 상환이나 이런 거 제약을 다시 받으시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미 분양권 갖고 계신 분들도 그 부분 좀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중간에 중도금 대출 받고 있는 중에도 이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시장에서는 실제 수분양 실수요자인 분양자들의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조치는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올해 어쨌든 전세랑 대출 또 공급량 이것들이 어쨌든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계속 공급도 봄 시장 중심으로 할 것이고, 그 대출 규제도 시행되고, 이제 하반기에 미국 금리 올라가게 되면서 저희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에 대한 문제들도 올해 표출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되는 곳은 또 잘 되니까요. 그래서 양극화에 따른 뭔가 주거 계층의 양극화, 그 다음에 그게 결국에는 이제 자산 계층의 양극화, 고착화 이런 걸로 가는 사회적인 문제들도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인 걸로는 저희가 월세가 워낙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시장을 그래도 주거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월세 전환 속도를 어쨌든 최대한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월세입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연구하고 도시개발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걱정하시는 인구의 감소, 실제로 이제 소비력이나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생산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시 정책이나 이제 경쟁력 확보를 뭘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 지금 좀 지지부진한 도시 정비 사업들을 어떻게 조금 사업성을 내면서 빨리 해서 이제 도시를 좀 계속 개선해 나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올해 정부 정책들을 보면 사실은 주택 부동산 건설 경기 쪽에서는 계속 조금 힘을 실어줄 생각들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주력 사업인 뉴스테이라던가 행복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임대주택의 유형상 다각화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장에서의 이제 가격 합리화 문제라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요 계층에 좀 편중되지 않고 임대주택을 계층별로 잘 마련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은 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정책 쪽에서 나오는 뉴스테이랑 행복주택도 계속해서 좀 잘 진행되는 사업인지 주시를 하고 있고요. 솔직히 뉴스테이는 저희끼리 얘기로는 보금자리 주택 꼴이 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것저것 좀 그냥 글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좀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개인들 자산관리 컨설팅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다녀보면 사실은 재건축 사업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강남 재건축 분양이나 갈아타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공급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도 하고요.
그 지역에서 어쨌든 나중에 양극화된 도시 안에서 가치가 있을 만한 주택 지역이 어디냐 뭐 이런 거를 보고 움직이시는 경향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7, 80년대에 지어진 노후한 아파트 주거단지들이 지금 아니면 사실 또 재건축을 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요 단지들 재건축 끝나면 최근에 그랬었던 것처럼 또 한동안은 재건축이 중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가격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은 있겠으나 계속적으로 조금 청약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주택 투자나 뭐 이런 거 고민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후년의 공급에 대한 부담 그리고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서두르시기보다는 아까 무주택자 입장에서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가격 조정이나 수급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거주용 주택 한 채 마련은 사실은 상황이 되면 언제라도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지금 뭐 중단기적인 시장 상황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이나 공급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구입자 입장에서는 우회가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약간 예측이 되니까 속도는 조금 천천히 가시되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조금 유리하게 살 수 있는 상품들을 뭐 선택하시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의가 많은 것 중에 사실 경매 쪽도 요즘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시장에서 관심 가지시게 되는 상품인 건 맞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적정 가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권리 분석 이런 거 중요하고 다 현장 조사 중요한데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최근 고점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판단하시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힘들게 하고 뭐 명도 처리하고 이러신 다음에 앞으로 몇 년으로 생각해서도 그게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걸까에 대한 고민들은 좀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이제 경매 같은 거 접근하시게 되는 게 아마 가격 하락기에는 많으실 수 있으니까 고민이 좀 되시는 부분들이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중형 새 아파트가 여전히 조금 다시 관심을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되는 지역이 따로 있겠죠. 중형이 계속적으로 거래 회전이 되고 환금도 되고 이러면서 가격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장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신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90% 이상이 다 8호 이하로만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부 진짜 좀 양질의 중형 아파트 정도에 대한 고민도 다시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택 시장이 좀 안 좋아져서 사실 수익형 부동산 쪽도 계속 인기는 많습니다. 요새 보면 뭐 상가주택 짓는다는 분, 상가점포 분양 받으신다는 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땅을 직접 갖고 있지 않고 지분율로 계산되는 상품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임대 수익률이라는 게 지금 보면 주요 상품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땅이 없으면 뭐 개발을 하든 뭐라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액대는 다른 상품이기는 하지만 대지를 가지고 있어서 임대 수익 하락이 오더라도 뭔가 개발에 따른 이익 창출이나 매각 차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더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실 돈 있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게 좀 낡은 단독 사가지고 다 개조해서 차익 남겨서 되팔거나 아니면 그냥 직접 운영하시거나 뭐 이런 거 정도가 계속해서 좀 수익형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인기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조금 하시는 거는 점포주택, 상가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을 LH가 계속 신도시나 택지에서 분양하잖아요. 저희 아파트 청약하듯이 그것도 이제 온라인 청약 신청해서 당첨되면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도 혹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약증거금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청약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되팔 수 있는 지구들도 있고 하니까 혹여 이제 수익형 부동산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부분은 그건 뭐 합법적인 청약이랑 그런 상품이니까 살펴보시면 2년 전인가 미래에서 상가주택 용지 나왔을 때 막 뭐 3,000대 1 막 5,000조 모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 계속 분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요 신도시랑 택지에서 LH가. 그래서 그런 상품들 개인적으로는 한번 여기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뭐 단독이나 상가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땅 자체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요 뒤에는 그냥 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뒤에 상품 좀 몇 가지 말씀드린 건 너무 앞에 통계만 말씀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요즘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상품들 그거예요. 강남 재건축 같은 걸로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고 한 채 정도 양질로 갈아타는 그런 질문들 주택 쪽에서는 제일 많으시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 어쨌든 시장에 유동자금이 많아요. 저처럼 이제 돈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 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뭐 소규모 빌딩이나 이런 상가주택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인기를 모으고 있으니까 혹여 만약에 이제 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다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유동자금 또 자산가들이 투자하고 돈이 흐르는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을 가질 지역이긴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들이 계속 좀 유행을 하고 있는지도 보시고 거기서 실제로 무리하지 않은 뭐 실질적인 뭐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무리해서 뭐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되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다 보면 소액으로 조그만 뭐 이런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계속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경매도 좀 공부도 해보시고 뭐 이러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는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네요. 다들 배고프시죠? 얼른 가서 예, 저녁에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